오늘의 주제는 의정부지구 전투입니다. 개전 초에 양군의 전력차도 이 지역이 가장 컸는데요. 북한군은 병력에서 7배, 화력에서 18배나 됐습니다. 각각 포병대대와 전차를 지원을 받는 북한군 2개 연대가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새벽 5시에 전투가 시작됐는데 8시에 38선 진지가 함락됩니다. 북한군도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어요. 대대급 역습으로도 얼마든지 기습적 전과를 올릴 수가 있었죠. 그냥 이렇게 몸으로 뛰면서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문제는 야전지휘관 경험도 없었다는 거죠. 전차를 향한 자폭 공격을 지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환입니다. 임용환의 한국전쟁사. 오늘의 주제는 의정부지구 전투입니다. 6월 25일 개전과 함께 서울로 향하는 북한군의 주 공격로는 크게 개성, 문산, 서울 라인, 의정부, 서울 라인 두 곳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펀치는 역시 의정부 루트였죠. 50년대에 한국의 도로망은 전국적으로 주요 도시와 군은 대강 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1차선이었고 도로도 좁고 구불구불했죠. 하지만 의정부에서 서울로 오는 지역은 도로나 주변 지형이 넓고 평탄했고 임진강 같은 큰 강이나 하천이 없어서 전차와 차량 이동에 대단히 유리한 곳이었습니다. 북한군은 이곳에 전력을 집중했고 한국군도 이곳의 전황을 최우선으로 중시했습니다. 38선에서 의정부로 오는 길은 동두천에서 의정부로 오는 라인과 포천에서 의정부로 오는 두 개의 도로가 있었습니다. 북한군은 3, 4단을 포천 의정부 방면으로 투입하고 최강 주력이었던 4, 4단은 동두천 의정부 라인으로 투입합니다. 이곳을 지키는 한국군은 7사단이었는데 한국군 1개 연대에 1개 사단씩을 배치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105 전차여단 휘하 2개 연대를 사단마다 1개 연대씩 지원했습니다. 109 전차연대는 3사단, 107 전차연대는 4사단에 배속합니다. 그리고 후방에 13사단과 15사단 두 개의 사단을 예비대로 두고 후속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개전 초에 양군의 전력차도 이 지역이 가장 컸는데요. 북한군은 병력에서 7배, 화력에서 18배나 됐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한국군 부대는 7사단입니다. 사단장은 유대용 준장이었죠. 3개 연대가 있는데 1연대 일부가 38선 경계에 투입되어 있었고 3연대가 동두천, 9연대가 포천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역시 한국군은 방어구역이 너무 넓었어요. 거기다가 24일의 외출 외방령으로 25일에 사단의 실병력은 4,500명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차량과 중화기의 일제 정비령에 의해서 차량의 60%, 중화기의 25%가 정비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단장 유재용 장군은 부임한 지 겨우 2주 차였습니다. 사단 참모장과 정보참모, 부관은 교육 등으로 지방에 출장 중이었습니다. 외출 외방령이라든가 일제 정비 이런 불행한 사건은 모든 사단에게 동일하게 부여됐는데 그 실행력은 7사단이 제일 높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력 손실이 7사단이 제일 컸던 거죠. 차량만 해도 60%가 정비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하필이면 북한군이 최대 전력을 집중한 지역에 한국군의 병력 장비 손실은 또 최대치였던 거죠. 전 전선에서 북한군 사단과 한국군 연대 간의 대결이 벌어진 것은 다 동일한데요. 실제 전투 양상을 보면 그것도 이 지역에서 제일 격차가 심했습니다. 실제 전투에서 사단이 공격한다고 해도 사단 병력이 동시에 오진 않죠. 보통 연대 단위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첫날 1연대가 주둔하고 있던 38선 지역을 보면 1연대 중에서 2대대가 38선 21km를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개 사단 방어 구역을 1개 대대가 맡고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각각 포병대대와 전차를 지원을 받는 북한군 2개 연대가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1연대 2대대는 외출 외박으로 병력의 절반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25일 새벽 30분간의 강력한 준비 포격 끝에 전차가 한국군 진지로 돌진해 들어옵니다. 북한군의 전술은 기본적으로 망치와 모릅니다. 전차를 한국군 진지 정면으로 진출시켜서 진지를 파괴하고 돌파합니다. 그동안 보병은 측면으로 우회해서 한국군 뒤로 진입합니다. 이때 보병과 공병이 협력하는데 중간에 한국군 진지나 토치카가 있으면 공병이 파괴하면서 보병이 신속하게 전진합니다.
그렇게 보병이 측면으로 우회해서 한국군 뒤로 진입하면 돌파해온 전차와 합류해서 망치와 모루 전술을 완성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병력 절반뿐인 대대와 2개 연대의 대결이니까 뭐 모루 망치 필요 없어요. 그냥 앞으로 전진하면 자연적으로 모루 망치가 되고 포위 선멸전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전투가 처참하게 끝나죠. 새벽 5시에 전투가 시작됐는데 8시에 38선 진지가 함락됩니다. 11시에는 포천이 함락됩니다. 저녁에는 동두천도 함락됩니다. 25일 당일에 북한군은 동두천 쪽으로는 남방 8km까지, 포천에서는 무려 10km까지 진출합니다. 당시 소련군 군사고문단은 북한군이 너무 잘한다고, 뭐 좀 칭찬이었겠지만 우리보다 더 잘한다고 환호했다고 합니다. 참모총장 최병덕은 개전을 전후해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하긴 했지만 의정부 축선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은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죠. 당시에는 뭐 통신도 엉망이 되니까 최 총장은 직접 7사단 사령부가 있는 의정부까지 왕복하면서 의정부 방어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때 일정이 정말 급했는데 의정부 갔다가 돌아와서 국방부 회의 참석하고 중앙청 가서 대통령 국회의원 만나고 다시 의정부 사령부로 가고 그냥 이렇게 몸으로 뛰면서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당시 한국군의 후방에 있는 부대는 2사단은 대전, 5사단은 광주, 3사단은 대구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사령부가 거기 있었다는 거고 실제 연대들은 또 주변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최병덕은 이 3개 사단을 당장 동원하죠. 모두 서울로 와서 전부 의정부로 가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만큼 의정부를 중요시 했습니다. 당시 최병덕의 계획은 2가지였습니다. 방어만 해서는 안 된다. 반격과 역습으로 적의 예봉을 꺾는다. 시간이 급하니까 후방 병력이 도착하는 대로 축차적으로 병력을 투입한다. 일단 적을 저지하고 그 다음 병력이 역습해서 반격한다. 이런 계획이었죠. 이론적으로는 틀린 계획은 아닙니다. 방어전에서 제일 효과적인 전술은 역습입니다. 제가 한국군 방어 전면이 너무 넓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북한군도 공격 전면이 표준 10km보다는 2~3배 이상 넓었습니다. 가장 좁은 곳이 20km 정도였어요. 우리나라는 지형이 산과 언덕이 많아서 산곡과 협로가 아주 많습니다. 전차나 트럭이 이동하는 것은 도로로 제한되지만 보병은 오솔길로도 얼마든지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외로 병력 소모가 많이 드는데요. 이런 통로를 다 커버하려면 상당히 많은 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땅이 좁아서 병력이 적게 든다는 건 정말 심각한 착각이고 실제로 한국전쟁에서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병력 효율이 높은, 그러니까 병력이 많으면 그 병력을 활용해서 이길 수 있는 여건이 많아지는, 이거 정확히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여간 병력이 숫자가 굉장히 그 전술적 우위를 주는 장점이 많은 그런 지형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북한군 병력과 작전 면적을 감안하면 북한군도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대급 역습으로도 얼마든지 기습적 전과를 올릴 수가 있었죠. 잘만 한다면. 그러니까 역습, 반격이라는 발상 자체는 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적 영역이라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타당한데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비유를 수없이 했지만 타이슨이 펀치를 날리면 왼손으로 맞고 오른손으로 친다.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야. 100% 맞는 말이야. 근데 타이슨이 날라오는 주먹을 베지도 않을까. 타이슨의 주먹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전 세계에서 몇 명 안 될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지. 이 역습 이론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실로 들어오면 난제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도로 사정, 사단의 보유 차량, 이동 능력, 군수 능력을 볼 때 하루 만에 3개 사단을 의정부로 투입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축차 투입안이 나왔죠. 병력이 도착하는 대로 일단 차례로 밀어 넣는다. 이 축차 투입은 모든 전장에서 늘 논란이 됩니다.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전술이다 라는 비판이 항상 나오죠. 그런데 이게 현장에 가면 이렇게 됩니다.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누군 하고 싶어서 하냐. 상황에 여유가 있다면야 누가 축차 투입해. 근데
전투가 벌어지면 이렇게 안 하면 방법이 없잖아. 급한데 어쩔 거냐. 이런 반론도 항상 제기가 되죠.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항상 논쟁이 돼요. 축차 투입이 옳으냐 그러냐, 축차 투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축차 투입을 해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축차 투입이 성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을 그냥 냉동시키면 좋겠는데 얼음이 조각 얼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각으로 집어넣어서 식혀서 얼리자, 이런 작전을 씁니다. 그런데 조각이 너무 작으면 계속 넣어봤자 물에서 계속 녹아버릴 거 아니에요. 조각도 어느 정도로 집중적으로, 그리고 다 넣기 전에 넣어야 물을 얼릴 수가 있습니다. 요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축차 투입을 해서 이게 가능하냐? 그게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일 18시에 이사단장 이형근 준장이 육군본부에 도착했습니다. 최병덕은 이 장군에게 자기의 반격 계획을 설명했어요. 다음 날인 26일 08시를 위해서 동두천과 포천에 나뉘어 있는 7사단 연대를 합친다. 그래서 7사단은 전부 동두천을 공격하고 2사단이 7사단 구연대를 대체해서 포천 방면을 담당한다. 그리고 포천을 공격한다. 두 군데의 반격이 동시에 성공하면 38선까지 밀고 올라간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특공대를 편성해서 6탄으로 전차를 격파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형근 장군은 강하게 반대합니다. 옆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참모들과 군사고문관 하우스만 소령, 당시에는 대위였다는 설도 있는데 하여간 그 사람도 이형근 장군의 주장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이거는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해서 성공할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 당시에 의정부에 도착한 2사단 병력은 1개 대대뿐이었습니다. 다음날 도착 병력까지 합해도 2개 대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후속 병력은 여기저기서 오고 있었는데 사단장도 언제 어디쯤에 도착할지 모르고 있었어요. 게다가 병력이 도착한다고 해도 전선의 연대도 탄약이 이미 고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개 대대가 1개 사단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최병덕 장군과 이형근 장군의 의견이 대립합니다. 최 장군은 축차 투입해서 역습 반격해야 된다. 이형근 장군은 서울을 포기하고 병력을 모아서 한강 방어선에서 적을 격퇴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김홍일, 김석원 등 군 실세에서는 밀려났지만 전투 경험이 있었던 고참 장군들도 한강 방어전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현역 참모총장이었던 최병덕은 서울 포기라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죠. 이게 지위에 따른 책임감의 무게 때문인지 체면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인간은 절대 명제가 있으면 그 절대 명제가 올바르지 않으면 판단이 계속 틀려지게 됩니다. 최병덕 총장의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 좌우간 6월 25일을 전후한 여러 모든 조치에서 최병덕 장군은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는 본인 입장에서는 루머, 억울한 부분도 있는데 책임의 무게와 상황의 압박 때문이었던 뭐든 간에 본인이 여러 가지 판단 착오를 일으킨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물론 이때 나이가 겨우 35세였어요. 최 장군은 머리도 좋고 수학도 뛰어났고 조직 운영도 굉장히 뚝심과 책임감이 있던 인재였습니다. 그런 부분에다 여러 가지 사연 때문에 참모총장이 되긴 했는데, 문제는 실전 경험은 고사하고 야전 지휘관 경험도 없었다는 거죠. 이게 임명권자의 잘못이든 본인의 역량 문제든 간에 어쨌든 참모총장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심각하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25일, 26일 급박한 상황에서 전면전이 벌어지게 되니까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았던 거죠. 전제가 잘못되니까 판단이 잘못되고, 판단이 잘못되니까 본인이 다급해집니다. 게다가 그동안의 실수, 북한의 전력을 잘못 파악했던 거, 25일 아침에 남친 보고를 받고도 실수했던 거, 이런 것들이 막 밀려왔겠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결사적이 되고 더 과격해집니다. 육사 생도들을 동원해서 서울 방어전에 투입하게 합니다. 그리고 전선에 나가는 부대에게는 전차를 향한 자폭 공격을 지시합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긴 있어요.
본인이 또 워낙 그 일본군대 출신이다 보니 옥세나 가미카제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영향도 많이 받았을 거고요. 하필 이영근 장군하고는 개인적인 갈등도 있었는데 이게 또 뭐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나중에 심화편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으로 돌아와서 7사단 사단장이었던 유재영 장군은 참모총장의 명령을 받아서 7사단 병력을 동두천 방향으로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영근은 겨우 2개 대대 병력으로는 반격할 엄두가 나지 않았죠. 본인은 병사들을 애꿎게 희생시킬 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한국전쟁에 관한 고전적인 저술인 페렌바크의 이런 전쟁에는 이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영근 장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의 2개 대대는 지쳐서 도로 위에서 졸고 있었다. 그는 마음을 굳혔다. 그는 무엇이든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 표현은 좀 심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게 문학적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리고 잠깐 그랬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페렌바크의 본인은 이영근 장군을 비난한다기보다도 이 상황이 정답이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 무엇을 해도 소용없다. 애꿎은 희생만 늘릴 뿐이다. 다음을 기약하자. 어느 것이 맞는 말일까요?